강원 내륙엔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재성이었습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안녕하십니까.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의 최종 승자는 윤석열 후보였습니다. 검찰총장에서 사퇴하고 정치인문 넉 달 만에 제1야당 대선 후보가 된 건데요. 윤 후보는 대선 후보 수락연설을 통해 정권 교체를 이루지 못하면 비상식이 상식이 될 것이라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에게 축하 메시지를 전하면서 정쟁이 아닌 선의의 경쟁을 바란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요. 그러면서도 선거 대책이 출범 후 첫 지역 일정으로 야당 지지세가 강한 대구를 방문하면서 치열한 대결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내년 3월 9일 20대 대선까지 이제 125일 남은 상황에서 여야의 대진표가 확정됐는데요. 승패를 좌우할 변수들은 뭐가 있을지 잠시 뒤 이어지는 뉴스 외전에서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경유 차량에 내뿜는 배기가스를 정화하는 데 필요한 액상물질 요소수가 품귀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중국이 석탄 부족 사태로 요소 수출을 규제하면서 화물, 택배 물류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청와대가 오늘 요소수 관련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어떤 방안들이 검토되고 있는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환에 있어야 하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한 주 동안 있었던 뉴스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의 외전, 함께 하실 패널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민하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 이제 자리 까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늘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로 선출이 됐어요. 두 분이 다 맞추시지 않았어요? 제가 그러면은 홍준표 후보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오늘 안 나오실 줄 알았어요. 저는 무승부 연장전에 걸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제가 틀렸어요. 네. 아, 그랬나요? 네, 마지막에 무승부 연장전으로 제가 바꿨습니다. 근데 워낙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로 예상을 해서 사실 싱거운 예상이죠. 예. 아, 그렇게 간단한 일이었어요? 이번 선거 결과 예측이? 대선 경선 결과? 많은 현역 의원들이 이미 윤석열 후보 캠프에 둥지를 틀었던 것은 네. 그건 뭐 조직을 총동원한 거죠. 그렇다면 그렇죠. 당원에서는 네. 홍준표 후보가 역부족인 것이고 국민 여론조사 민심은 얻었지만 당심은 얻지 못한 사실 이게 굉장한 아이러니예요. 네. 그러니까 지난 4.7 재보궐선거 때 그리고 그 이후에 이준석 당대표를 만들었을 때 일종의 이제 민심하고 일치된 전략적 선택들을 당원들이 해왔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민심과 당심이 분리되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민심에 좀 더 가까이 가면
아무래도 홍준표 후보가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나왔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당심은 조직 동원 능력이 있었던 윤석열 후보를 선택했다. 이제 이런 분석이잖아요. 이 부분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 때도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힘에서도 이준석 당시 당대표 후보가 앞섰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홍준표 후보가 당신까지 얻으려면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앞섰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시간을 통해서 계속 지적했지만 네. 국힘 홍이 돼야지 MZ세대 홍이 돼서는 역부족이거든요. 그건 왜냐하면은 당신까지 끌어들이기에는 미흡할 수밖에 없는 거죠. 중요한 건 이 민심은 국민의힘 지지층 민심을 더 확보했어야 되는 거죠. 전체 당원들의 어떤 그 세대별로 좀 그 구성을 좀 해보면 50대 이상이 65%. 더 돼요? 65% 정도라고. 네네. 지금 영남 지역이 43%. 나머지 이제 2040 세대다. 뭐 수도권에 네. 또 얼마 있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결국 그 벽을 넘어서지는 못했다. 홍준표 후보가. 이게 평가해 주셨는데 김민하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전 총장 쪽으로 뭐 현역 의원이라든지 당의 기존 조직이 이제 대부분 지지를 표명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당심이 민심을 누를 수가 있었다. 이제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역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윤석열 네. 전 총장 쪽으로 다 그러면 줄 선 이유는 뭐냐. 윤석열 전 총장이 엄밀히 얘기하면은 국민의힘의 원래 뿌리가 깊은 인사도 아니고 예.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뭐 원수 같은 사람일 수 있잖아요. 전직 대통령도 수사를 그렇죠. 했기 때문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줄 선 이유 뭐냐 이걸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홍준표 의원의 경쟁력이라는 거에 대해서 첫 번째로 이제 지난 대선에 나와서 뭐 졌고 그 외 지방선거라든가 이 선거를 진두지휘하면서 당심을 얻지 못한 상황이었다. 그때부터. 네네. 그런 상황에서 좀 망설여지는 그런 것들이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홍준표 카드로 실제 본선에 갔을 때 지금 얻는 이 지지율이 나올 거냐 이거 이제 확신에 못 가졌던 것이 지금 당심을 얻지 못한 이유 같고 두 번째로는 이게 그래도 홍준표 의원이 여론조사에서 막 앞서가고 예. 이 정권 교체 뭐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하고 1대1로 붙었을 때 홍준표 의원이 제일 많이 이긴다 뭐 이런 여론조사도 일부는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좀 당심이 끌려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러지 않았던 게 윤석열 캠프에 또 전략이 있었죠. 역선택이다 뭐 이래가지고 본선에서 다 이재명 후보 찍을 사람들이 지금 일시적으로 홍준표 의원 지지하는 거다. 이 말로 당심을 안심을 시켜줬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당심으로 윤석열 전 총장이 이길 수가 있었다. 그런 요인들도 같이 있었다는 걸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민하 평론가께서 지금 흥미로운 얘기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에 대한 기대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애초부터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지금 이제 그 앞서 배승찬 소장께서 말씀하실 때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적인 여론조사 결과는 홍준표 후보가 높게 나왔지만 그렇죠. 그 국민의힘 지지층만 놓고 볼 때는 윤석열 후보가 계속 높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여론조사 결과도 보통 한 10%포인트 정도 높게 나왔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번에 당신 보면은 23%가 높게 나왔다는 거죠. 근데 그게 조직동원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후보를 한 15에서 20% 앞선 조사 결과도 있었어요. 네. 여론조사에서. 대체로 이제 10%포인트 이상 앞서는데 당원에서 더 차이가 났잖아요. 네. 당원이 누굽니까? 더 적극적인 국민의힘 지지층이잖아요. 더 강하게 나타나는 거죠. 이게 돌이켜보면은 결국에는 홍준표 후보가 이 연설 능력도 있고 토론 능력도 있고 그다음에 MZ세대를 견인하는 능력도 이번에 보여줬잖아요. 네. 근데 아쉬운 건 왜냐면 당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한 거예요. 이게 왜 아쉽냐면 이게 2018년에 지방선거 때 본인이 당대표로서 이 당 내부에 이 당심을 얻어내지 못한 것도 있지만 2011년에도 한나라당 대표도 했잖아요. 네. 그때도 당심을 못 얻었어요. 그때는 왜냐하면 사실은 반강제로 쫓겨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왜 홍준표. 반강제로 쫓겨났느냐. 네. 본인의 학교 후배이기도 한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이 홍준표 대표의 강력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장직을 사퇴해요. 예. 그러니까 당 내에서 이 홍준표 당대표의 말을 안 들어. 2018년에도 잘 안 들어요. 그렇다면 본인이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선택했어요.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심 당원들의 마음을 사로잡든지 네. 이번에 경선준비위원회에서 이 경선 룰을 정할 때
당원 50%로 가면 안 됐던 거죠. 결사 반대를 했었어야 돼요. 네. 당원은 30%만 가자. 이번에 30%만 반영되면 홍준표 당선입니다. 근데 그건 당원 당규상으로 아예 규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경선준비위원회에서 검토를 했어요 이번에. 아. 검토를 했는데 이 부분까지는 역할을 못한 거예요 홍준표 후보가. 네네. 그래서 그때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당원으로 가면 홍준표가 많이 힘들다. 이때 결사항제를 했었어야 되죠. 그러니까 여론조사 질문 가지고 삽파싸움을 할 게 아니라 당원의 포함 비율을 가지고 삽파싸움을 했었어야 됐던 거죠. 네. 그때 아마 본인도 이렇게까지 성적이 좋을지 예상을 잘 못했을 겁니다. 이게 여러모로 사실 최근에 분석을 해야 되는데 왜 이 젊은 세대들이 홍준표 의원을 분명히 지난 선거 때까지만 해도 어떤 꼰대 또는 이 올드한 정치인 이렇게 봤는데 네. 갑자기 왜 좋아하게 된 거냐 순식간에 이 원인 분석을 해봐야 되는 거죠. 홍준표 의원 본인도 놀란 거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네, 이 당에서 이렇게 헌신짝처럼 자기를 내버렸는데 이렇게 페이스북에 쓰지 않습니까? MZ 세대가 이렇게 과거에 내가 그런 얘기도 했다 선거 과정에서 이 젊은층에게. 너희들이 바라는 미래가 지금 나의 모습이다. 그런데 왜 나를 싫어하냐. 이렇게 얘기했던 거잖아요. 지난 대선에서.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안 좋아했는데 지금 되니까 좋아한다. 그게 상당히 감회가 새롭다. 이렇게 썼는데 사실 홍준표 의원을 향한 젊은 세대의 지지의 본질은 홍준표 의원이 가지고 있는 여러 캐릭터가 너무 좋아서 라기보다는 그런 면도 있겠지만 라기보다도 윤석열 전 총장에게 실망하고 반발하고 그리고 기존의 국민의힘 지지층이 그리고 국민의힘의 골간 조직들이 윤석열 전 총장을 지지하니 원래 국민의힘이 싫지만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층이 지금 홍준표 의원에게 대리 만족을 하면서 윤석열 반대 캠페인을 한 거거든요. 거기에 가깝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본질을 그때는 몰랐던 거죠. 홍준표 의원이 자기도.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오히려 역으로 얘기하면 이 홍준표 의원이 가지고 있는 이 한계가 고스란히 윤석열 전 총장이 그런 앞으로 수복해야 될 어떤 요소일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정치도 한치 앞을 모르는 거잖아요. 몰라요. 이 미래를 예측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저희가 지금 결과를 가지고 역으로 분석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지. 정치는 내가 출마했는데 좀 있으면 이렇게 분리할 테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긴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우리가 또 그런 모습들을 보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떨어질 줄 알면 애초에 선거에 왜 나가겠습니까?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다들 나가는 거죠. 이거는 제가 우리 그렇죠. 다 될 거라고 생각하죠. 김민하 평론가하고는 생각이 좀 다른 게 뭐냐면 네. 떨어질 줄 알고 있더라도 나가는 게 정치예요. 우리가 물어보면 국회의원 후보들 보면 다 당선될 줄 아는데 떨어져도 좋아해요. 그래도 난 내가 나가봤잖아. 그러니까 이 정치인들은 떨어질 줄 알면서도 나가는 사람들이 정치인인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또 해석이 가능하네요. 예, 저도 의미 있게 져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럼요. 자, 윤석열 후보가 수락연설에서 이번 대선은 상식과 비상식의 싸움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반드시 정권 교체를 해서 분열과 분노의 정치, 부패와 약탈의 정치를 끝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수락연설 어떻게 혹시 두 분 보셨는지. 이 부분이 가장 많이 언급이 되더라고요. 본인이 상식과 비상식의 싸움인데 이제 본인은 상식적이고 네. 본인은 정의로운데 이재명 후보는 비상식이고 현 정부는 부패와 약탈의 정치를 하고 있다. 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반문 정서를 자극하는 발언을 오늘 수락 연설 내용에 담풍됐어요. 이게 수락 연설을 보니까 상당히 길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자기가 될 걸로 어느 정도 감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안 그러고는 수락 연설을 이렇게 길게 준비를 못 하거든요. 그 홍준표 후보도 수락 연설 준비하고 왔을 거예요. 근데 유독 길더라고요. 이틀 동안 준비를 했대요. 밤에. 그래요? 그래요? 오늘 여러 인터뷰를 직접 썼다 그래요? 네, 여러 인터뷰를 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전 총장. 본인이 얘기하더라고요. 이틀 동안 밤에 짬을 내서 준비한 연설이다. 출마 선언문 때하고는 확연히 다르긴 했어요. 예. 하여튼 그래서 그런 내용을 언급하는 이유 또 이제 조국 전 장관과 추미애 전 장관을 이야기했는데 이건 전 첫 번째로는 이제 반문 정서를 자극하는 거죠. 근데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보수층을 결집하기 위한 거라기보다는 약간 이 반문 정서를 자극하면서 최근에 이제 정권 교체 여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중도층 그러니까 반문 정서를 가지고 있는 중도층을 좀 견인하겠다. 그러면서 본인은 이제 정의롭고 상식적이었다 이런 걸 강조할 수 있겠죠, 당연히. 여기서 하나 의문이 드는 건 뭐냐면 조국 전 장관, 추미애 전 장관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상식적이지 못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빠져 있는 게 그러면 검찰 개혁을
검찰총장이 주도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검찰 개혁을 위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무엇을 했던가 그 부분은 사실 빠져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중도층은 어떻게 평가할까도 좀 심사숙고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김민하 평론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상식과 비상식의 대결이다. 그리고 합리주의와 포퓰리즘의 대결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상식은 이제 뭐 본인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비상식이라고 하는 것,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문재인 정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이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 아닙니까? 네. 근데 윤석열 전 총장이 계속해서 주장을 해왔고 자기가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문재인 정권과의 관계에서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권의 후계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문재명이라고 그렇죠. 그러잖아요. 문재인의 후계자 이재명 이렇게 하나로 묶고 이 사람들이 비상식과 포퓰리즘이고 부패와 약탈이다. 이렇게 선을 그은 거예요. 그리고 그 상식으로 돌아가겠다와 합리주의로 하겠다는 것은 문재인 정권 이전으로 돌아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되는 것은 문재인 정권의 연장이고 나는 그 이전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메시지는 결국 정권교체 여론을 다 가져가야 된다. 이 정권교체를 원하는 그 여론의 지지를 다 흡수해야겠다. 이런 지금 계산법을 이제 보여준 것인데 네. 그게 사실은 뭐 선거의 어떤 계산법으로는 맞을 수 있죠. 하지만 이 경선 과정에서 오히려 윤석열 전 총장이 원래 국민의힘이 지지를 가졌던 정권 교체를 가장 잘할 수 있는 후보이고 가장 가능성이 높은 후보이다라는 프리미엄을 상당히 상실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그러면 회복할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전략들이 필요한데 오늘의 그 뭐 수락연설이라는 것은 그런 전략이 뭐 일부 보이긴 했습니다만 그런 전략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여전히 반문 메시지에 지금 무게를 실은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는 한계가 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후보의 경쟁자는 이재명 후보인데 문재인 대통령하고 경쟁하려고 한다. 뭔가 좀 앞뒤가 맞지는 않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정권교체 여론이 지금 높게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근데 뭐 민주당 대선 경선 끝나고 난 다음에도 굉장히 많은 질문이 쏟아졌는데 이 질문이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화학적 결합이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데 국민의힘도 이 질문을 안 드려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후보들은 전부 깔끔하게 승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경선 과정에서의 갈등은 민주당 못지 않았어요. 어찌 보면 민주당보다 더 심했다고도 평가할 수도 있을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과연 화학적 결합이라고 하는 게 뭐 뭔지 추상적인 개념이긴 하지만 거기까지 갈 수 있을지 과연 화학적 결합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두 분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이게 표면적으로만 보면 정권 교체 여론이 높고 오늘 다들 승복 선언을 했거든요. 네. 패자들이.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보자면 잘 결집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네. 저는 항상 이 정치 분석을 할 때 데이터 분석도 필요하지만 현장의 관찰 분석도 중요하다. 저는 홍준표 후보의 표정을 봤습니다. 네. 승복한다고 했지만 얼굴은 굉장히 괴로웠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선뜻 쉽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10%포인트 그렇죠. 이상이 이겼거든요. 예. 아니 그게 간단하군요. 역대 대선 최종 후보 중에서 여론조사에서 10%포인트 이상 이기고도 후보가 안 된 사람이 있나요? 없을 겁니다. 아마 여야를 통틀고서도 통틀어 봐도. 그렇다면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겉으로야 이제 승복할 것이다. 그리고 유승민 후보도 100의 종군하겠다. 또 홍준표 후보도 어떤 역할이든 맡겠다. 원희룡 후보도 자기 역할을 다 하겠다고 하지만 저는 우선적으로 어떻게 보냐면 홍준표 후보는 그렇게 이야기해도 홍준표 후보 지지층이 누굽니까? 2030 세대거든요. 네. 2030 세대는 반윤석열 정서가 상당히 강해요. 이들이 금방 선뜻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던 사람들이 결집할 수 있을까? 두 번째 이제 중도층입니다. 이 중도층은 확장성을 생각하고 있는 중도층인데 이들도 여론조사에서 10%포인트 이상 앞섰다는 것은 홍준표 지지하는 지지층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예. 이들이 과연 금방 윤석열 후보 쪽으로 갈 수 있을까? 또 하나 중요한 것이 학생들입니다. 학생들을 무시 못하는 것이 지금 청년 세대의 정책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학생은 여성까지도 포함한 학생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들이 과연 이 결과를 수용하면서 윤석열 후보에 금방 갈지는 쉽지는 않은 일이죠.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에서 좀 더 이번에 이제 투표 결과를 좀 보충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윤석열 후보가 본경선 최종 투표 결과
받은 걸 보니까 20대 득표율이 12.8%, 30대 21.3%, 40대 25.4% 그러니까요.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그 말씀에 이제 보충하는 차원에서 설명드렸고요. 김민하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20대에서 40대까지가 윤석열 전 총장을 지금 좋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입당할 때부터 이준석 대표하고 대립각이 섰던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삐걱대기 시작했고 네네. 그다음에 주 120시간 일을 시킨다라는 것에 대해서 젊은 세대는 굉장히 그런 발언에 대해서 민감하죠. 당연히 일을 그렇게까지 많이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뭐 예를 들면 최근에 회사의 문화나 이런 것들에 다 문제의식이 있어서 퇴사 열풍 불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주 120시간 얘기 나오면 당연히 반감 가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뭐 손에 이제 왕자를 새겼다느니 뭐 주술 뭐 논란 뭐 이런 것까지 이제 거치면 20대, 30대가 지지할 수 없는 후보가 이제 돼버린 건데 이 부분을 보충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오늘 분위기 보면은 이 20대에서 40대에 이르는 이 젊은 층의 이 지지층의 여론이 지금 상당히 오늘 안 좋습니다. 그래서 네. 뭐 인터넷에 막 쓰고 있는 걸 보면 차라리 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겠다라는 둥 또는 뭐 나는 이번에 투표를 포기하겠다는 둥 이런 얘기 막 쓰고 있어요. 네네. 결국 그런데 이 지지층을 끌어올 수 있는 역할을 해줘야 돼. 누군가 해줘야 되는데 홍준표 의원이 이번에 그 역할을 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백의종군 하겠다고 본인이 밝히고 있고 네. 아마 SNS 활동이라든가 뭐 이런 자신의 독자적인 활동을 하겠지만 윤석열 전 총장, 윤석열 후보의 선거운동을 앞장서서 해주기 어려운 조건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결국 이준석 대표 카드를 써야 돼요. 이준석 대표하고 사실상 굉장히 이제 좋은 관계를 다시 회복을 하면서 이준석 대표를 앞세운 선거 캠페인을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얼마나 잘 해낼 수 있느냐가 상당한 관건이고 이걸 통해서 또 아마 홍준표 의원에게 집중됐던 지지를 100%는 회복을 못하더라도 상당 부분을 회복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얼마나 잘 해낼 수 있는지가 지금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근데 윤석열 후보가 이른바 이제 전두환 옹호 발언 하고 난 네. 다음에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았죠.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일부 드러나기도 했었고. 근데 다음 주 그러니까 10일 1박 2일 일정으로 광주 방문한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호남 민심뿐만 아니라 좀 부동층 돌아섰던 민심을 좀 되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까요? 저는 그런 계기보다는 오히려 중도층에게 호소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뭐 지지층들이야 광주에 내려간다고 해서 더 결집될 일도 아닐 테니까. 예. 그러니까 광주의 상징적인 의미가 광주 실제 광주, 전남, 전북에 있는 유권자보다는 저는 수도권 유권자를 겨냥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수도권 유권자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 서울에, 경기도에, 인천에 많은 지금 호남 출신 인사들이 있고 특히 이제 경기지사직을 맡았었던 여당 후보와 맞서야 되는 윤석열 후보로서는 가장 유권자가 많은 경기 지역이 신경 쓸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들에 대한 또 이들을 감안해서라도 호남은 물리적으로라도 내려갈 수밖에 없다. 형식적으로라도 그 형식을 네. 갖추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런 5.18과 관련된 인식 자체는 중도층까지도 5.18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인식이잖아요. 네. 전두환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호감적인 것이고 예. 그런 중도층과 수도권 유권자들을 겨냥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뭐 호남에 가서 5.18 국립묘지 가서 네. 거기에서 무릎 꿇고 뭐 눈물 흘리고 이렇게 했던 것도 어찌 보면 호남의 마음을 얻는 것도 있지만 중도층의 마음을 얻겠다고 하는 전략이 맞아요. 포함된 거잖아요. 네. 김민하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그 중도층을 마음을 얻는다는 게 이제 국민의힘이 변화했다 이런 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옛날 같지 네. 않다. 근데 전두환 씨 관련 발언은 옛날 같다를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사실 이런 발언들이 정말 윤석열 전 총장의 어떤 실수, 뭐 실언, 어떤 뭐 진위가 잘 전달되지 않은 어떤 기술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바로 갔어야 돼요. 호남에 바로 광주에 가든가 아니면 그 사과의 어떤 프로세스를 꼭 광주라는 공간에 뭐 자기가 꼭 가지 않더라도 그 실질적인 피해자들에게 위로가 되는 방식으로 그 사과의 프로세스를 가져갔어야 됐는데 네. 그렇지가 않았죠. 그런 상황에서 사실 여러모로 지금 진심과 진위가 의심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서 사과를 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고 해야 되는 일인데 이 사과가 정말 진심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본심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중간에 본심과 다른 논란이 벌어졌고 이제 와서 그 본심에 맞는 사과를 하는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저 뭐 실수라고 하는 발언이 본심이고 와서 사과를 하는 것은 선거 앞두고 하는 어떤 쇼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거는 네.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상당히 아쉬운 게 일정을 바로 가든지
이게 좀 실수든지 실언이든지 뭐 그런 발언이 나온 다음에 바로 가든지 아니면 최소한 경선 기간 동안에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11월 초에 바로 간다고 했어요. 근데 바로 안 갔지 않습니까? 그 여러 가지 고려를 하면서 무슨 뭐 선거에 미칠 영향이라든지 뭐 당원들의 뭐 생각하고도 배치될 그리고 뭐 수도 있을 거고 뭐 정치적으로 뭐 이용될 수 있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 핑계를 대면서 근데 이제 이 다 끝나고 나서 정치적으로 안전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간다라고 한다는 것을 그런 얘기가 된다라면 과연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겠는가 보는 사람들이 그게 그래서 이 타이밍이 상당히 저는 좀 늦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그것을 보여줄 수 있다면 진심을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가 이제 고민거리겠죠. 그렇다고 또 안 갈 수도 없는 거. 안 가는 것은 안 되죠. 예, 이제 거니까.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를 듣고 계십니다. 뉴스야 외전 김민아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 K연구소장 두 분 패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민주당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민주당 뭐 의원들, 예를 들면 정청래 의원, 윤건영 의원을 비롯한 뭐 다수의 의원들이 윤석열 총장이 대선 후보가 되면 우리가 상대하기가 더 쉽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얘기를 해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떨 것 같으세요? 지금 만약에 홍준표 후보가 나왔을 때하고 윤석열 후보 나왔을 때 비교하자면.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제 그렇게 몇몇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된 게 더 낫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목소리가 들려요. 근데 저는 이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홍준표 후보가 올라왔더라면 토론 능력도 있고 2030 세대 견인 능력이 있으니까 이재명 후보에게 뭐 도덕성까지 맞붙으면서 상당히 타격을 줄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후보일 것이다. 네. 심지어 뭐 일각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었죠. 홍준표 후보가 올라온다면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더 위태로울 것이고 윤석열 후보는 여러 가지 흠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손쉽게 본선에서 대결할 수 있는 이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장 선거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선거는 구도, 이슈 그리고 후보거든요. 네. 후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이번 대선을 보면 프레임 전쟁 상태에서 구도는 정권 유지냐 정권 교체냐인데 지금 정권 교체가 정권 유지보다 훨씬 높거든요. 네. 그리고 이슈는 이번 선거는 대대선거입니다. 대장동 대선이죠. 그러면 이것만 보더라도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손쉬운 승부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특히 이제 정권 교체 여론인데 홍준표 후보보다도 반문 정서를 더 강력하게 결집한 인물이 윤석열 후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올라오니까 아이고 그래 윤석열 후보 뭐 정치 초짜고 초보인데다가 무슨 경륜과 또 경험이 있어 없잖아.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고발사주 의혹부터 여러 가지 비리 의혹들도 많아. 세 번째 배우자 의혹 어떻게 털어낼 거야 장모 의혹. 그러니까 이건 본선 가면 토론도 안 되고 우리가 이기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중도층이 지금 정권교체 여론에 가 있는 중도층이 아직까지 국민의힘 후보의 지지율로 연결되지는 않고 저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일부 의원들이 이런 발언도 하면 안 돼요. 오히려 지금 위태롭다 비상등을 켜고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을 어떻게 하면 견인할 거를 고민해 줘야 되는 것이 의원들인데 몇몇 네. 이런 의원들이 정치 평론을 하고 있죠. 안 됩니다. 네. 오히려 앞서간다 하더라도 우리 급합니다. 힘듭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그럼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여유로운 태도를 보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김민하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평론은 이제 평론가들에게 맡겨야죠. 평론가 김성환 평론가 뭐 김민하 평론가 이런 사람들이 평론하면 진짜 김성환 아니요, 진행자로도 김민하. 유명하시고 김민하 평론가예요. 김민하 평론가입니다. 아니 집안에서도 아닙니다. 지금 연락이 온대요. 와달라고. 아닙니다. 그래요? 네. 저는 고향 그래서 지금 일정이 지금 우리 방송 출연일지 안 된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요. 다음 주에 이제 내 평생 지켜온 시사회를 단 한 주 이제. 제가 볼 때는 김민하 네. 평론가가 지금 사죄하고 네. 사과하고 석고대죄해야 돼요. 근데 이제 불참 횟수로 따지면은 저보다는 배 소장님이 뭐 아니 아무튼 지금 아니 이게 안 좋은 빠진 형태, 다음에 정치 사과하실 형태예요. 거예요? 바로 사과하셔야지. 네, 죄송합니다. 네, 이 청취자 여러분께 아니, 왜 상당히 죄송한 내로남불해요? 말씀을 다음 주에 이 자리를 비우게 돼서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이제 드리고 뭐 질문이 뭐였죠? 네, 이거 얘기하다 질문을 잊어버렸습니다. 제 민주당이 방심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 윤석열 전 총장이 여러모로 약점 있는 후보다라는 것은 이전부터도 이제 계속 뭐 여러 가지로 모든 사람들이 얘기해 오던 바예요. 근데 윤석열 전 총장이 결국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된 거에 대해서 최근에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걸 봐도 상당히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좀 하락세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만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민주당의 쉬운 상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네.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될 게 첫째 홍준표 의원이 그러면 본선에 진출했을 때 그때까지 받고 있던 그 지지율 유지할 수 있었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 중에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반발 심리가 홍준표 지지로 이어진 부분이 있다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네. 윤석열 변수가 없어지면 홍준표 의원이 그 지지율 유지했을까? 그렇지 않았을 수 있어요. 최재형 전 감사원장 생각해 보시면 최재형 감사원장이 당내에서 윤석열 변수가 밖에 있을 때는 상당한 지지율을 얻었지 않습니까? 근데 윤석열이 국민의힘으로 들어오자마자 붕괴돼 버렸잖아요. 마찬가지의 상황이 밖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단견으로 보면 안 되고요. 그리고 역으로 얘기하면 홍준표 의원이 얻은 이제 최근까지 여론조사 잘 나올 때 거의 이제 뭐 이재명 후보를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후보처럼 나온 여론조사들이 있었잖아요. 그 상황이 윤석열 전 총장이 나올 때 안 펼쳐질 것이냐. 그런 어떤 포인트가 그 정점에 이르는 포인트가 하나도 없이 대선이 끝까지 갈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겁니다. 홍준표 의원이 그때 얻었던 이 여론조사상 수치가 지금 정권 교체를 원하는 여론이 보여줄 수 있는 최대치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 최대치를 윤석열 전 총장도 어느 시점 어느 계기에 의해서는 얼마든지 찍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낮다고 해서 방심할 때가 전혀 아니고 오히려 메시지 관리나 이런 것들을 더더욱 신경 써서 민주당은 할 때입니다. 네. 따끔 일침을 좀 놔주셨는데요. 그 윤석열 후보 가족 리스크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이게 가장 큰 리스크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 대선은 가족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지지층이 이탈하거나 보수층이 이탈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중간지대에 있는 M여중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MZ세대나 여성이나 또 중도층은 같은 여성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만큼 뭐 여러 가지 갖가지 스캔들이 있었고 관련 의혹과 논란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뭐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배우자와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장모와 관련된 부분은 경제 질서와도 관련된 부분일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주가 조작이라는 것은 그것을 아닙니다. 왜 사람을 모함하고 그래요? 이렇게 저는 대응할 일이 아니라 이제는 최종 대선 후보예요.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유권자들에게 차분하게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야 되는 부분이 해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 근데 네. 그렇지 않다면은 왜냐하면 이제부터의 대선 행보는 동반 행보. 언제 이제 배우자 나와서 같이 행보해야 됩니다. 그렇죠. 당장이라도. 예. 그리고 그런 면이 친근 있군요. 이미지를 만들어야 네. 되는데 언제까지 배우자 행보하는데 기자들이 질문을 하는데 아니 그 김건희 씨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을 못하면 이 의혹이 떨어져서 나가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차기 대선 후보에게 요구되는 건 투명성입니다. 이 확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털어내야 되는데 털어내지 않으면 M여중 타격받는 거죠. 지금 뭐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도 대장동 의혹에서 완전히 이제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이제 그 리스크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윤석열 후보의 이른바 가족 리스크가 또 불거졌을 때 또 고발사주 의혹도 지금 그럼요.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물론 윤석열 후보하고는 관계가 없다. 아직까지 뭐 연결할 만한 게 나온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막 뒤섞였을 때 이게 어느 정도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걸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 후보가 그런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명을 잘해야 됩니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이 디테일한 설명들을 같이 해줘야 되는데 지금 제일 안 좋은 대응 방식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것이 다 정권의 공작이고 음모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 얘기를 또 했습니다. 네네. 언론 인터뷰에서. 그리고 이전에 뭐 나 다 털렸다. 계속 나 지금 공격을 받아왔고 검증 받아왔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뭐 이재명 후보는 그런 검증을 안 받아왔는가. 선거에 출마하고 성남시장 하고 경기도지사도 하고 뭐 이러면서 검증을 다 했는데도 네. 대장동 개발 의혹이라는 게 대선 다가오니까 이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바라는 설명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배우자라든가 장모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좀 같이 장모는 그렇다 쳐도 배우자는 같이 행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러니 배우자가 지금까지는 커튼 뒤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이제 캐릭터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 국민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지 여부가 상당히 불투명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도 제대로 이제 국민의 평가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를 인식해야 될 것 같고요. 나아가서는 오늘 한 언론 인터뷰에서 오늘 윤석열 전 총장의 언론 인터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네. 오늘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대장동 특검을 받아라. 예. 그리고 여당이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특검 얘기하면 네. 세트로 얘기하면 난 그것도 받을 용의가 있다. 그것도 받을 이렇게 용의가 얘기를 있다. 했거든요. 예. 저는 그런 대응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면 수사를 다 받겠다.
다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지 공작이다 이 얘기는 이제 그만하는 게 좋습니다. 아니 수사 계속 다 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도 나오는 게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진행되는 예. 것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뭐 10년도 해라 수사를 뭐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어야죠. 네. 김연아 네네. 지금 그 이재명 후보 결국은 이제 선거라는 거는 상대적인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 얘기 우리가 했지만 윤석열 후보의 가장 강력한 상대는 이재명 후보일 수밖에 없는데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 선출되고 그리고 여러 이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결국 문재인 대통령 만나고 선대위 출범식까지 가졌고 그 사이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굵직한 이슈들을 던졌는데 별로 그렇게 지지율이 컨벤션 효과든 뭐든 이렇게 올라가는 현상이 안 나타나요. 이재명 후보의 이런 이제 지지율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김민하 평론가가 방금 전에 열불을 품으면서 이야기했던 그 부분에 저는 주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건 이거는 지금 국민들이 이성적으로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감상적으로 분노를 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걸 네. 가지고서 수천억 원을 회수했기 때문에 내가 잘했다. 이게 이성적으로는 맞을지 몰라도 감정적으로는 국민들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대미안입니다. 대장동 의혹을 털어내는 그런 노력도 하지만 미가 뭡니까? 바로 미래 비전이거든요. 뭔가 좀 미래 비전, 좀 더 정교한 그런 노련미 이게 이제 발휘가 되는 건 마지막은 안정감입니다. 네. 저는 뭐 쑥떡 보면서 그 자꾸 쑥떡거려요. 그리고 오피스 누나도 이런 거 아예 발언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대선 네. 후보한테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해야 될 이야기 요소수 문제가 있으니까 대선 후보니까 저도 이거 좀 화물 자동차 관계자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렇게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의견을 차라리 내는 것이 네. 오히려 정부 여당과 좀 더 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여당 후보잖아요. 그걸 사실 할 필요한데 왜 그 말씀 드리냐면 아니요. 왜 또 하시게요? 그만할까요? 네. 그만. 김민하 평론가한테도 네. 바로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대미안 이런 건 집에서 연구하세요? 네 저는 세 글자 너무 잘 만들어. 그게 왜냐하면 제가 지방도 안 가고 연구하잖아요. 존경스럽고요. 일단 이제 그런 부분 이재명 후보가 가진 어떤 퍼스널리티의 뭐 불안정성 이런 것도 이제 당연히 극복을 해야 되고요. 대장동 의혹 관련돼서도 이제 결정적인 계기가 되면은 전향적인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일단 지금 이제 정책 이슈를 던져가지고 좀 이 대장동 의혹을 좀 이렇게 좀 희미하게 좀 만들고 이제 좀 이 여러 가지로 쟁점을 새롭게 만들어 보려고 하는 행보가 그렇게까지 지금 국민들에게 인상 깊게 남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거리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쟁점이 새롭지 않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전에도 계속 논쟁거리가 돼왔던 부분인 것이고 예. 그리고 처음에 전국민 재난금 지급하고 이럴 때는 국민들이 나름대로 기대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몇 차례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되면서 좀 이제 식상해진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19에서 이제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임팩트가 그렇게 크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만큼 효력을 못 나타내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더더욱 이제 좀 필요한 것은 이런 이 정책 이슈를 던지면서 여러 가지로 이재명 후보가 노림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성과를 실제로 낼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 첫 번째 그리고 평소에 기본소득이라든지 보편적인 어떤 현금성 복지의 확대 이런 것들을 주장해 왔기 때문에 그 연장선에서 좀 관철시키겠다는 의도 그리고 이걸 얘기하면은 결국 관료들하고의 대립구도가 서기 때문에 지금 여당 후보로서 좀 이 앞서가는 후보에서는 이재명 캐릭터의 장점이 살아나지는 않습니다. 네네. 누군가를 들이받아야지 이 장점이 살아나는 캐릭터거든요. 관료 조직하고 싸우면서 그 언더독 위치를 가져가고 또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정권하고의 일정 부분의 차별화 이런 것까지 노리는 포석이라고 보는데 네. 근데 그런 것들의 효과를 충분히 거두려면은 이 지금 결국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가 아니라 이렇게 좀 보편적으로 주자고 하는 게 국민들이 볼 때는 이 중도 실용으로 가는 게 아니라 좌측으로 가는 거 좌클릭으로 느껴지거든요. 실제 그런지 아닌지랑은 네네. 떠나서. 네. 근데 오히려 그런 구도, 그런 의도라면 지금은 중도 실용으로 꺾어야 되는 것이지 좌클릭으로 비춰지는 거를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자영업자 이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더 강화한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더 강하게 그걸 얘기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들이 지금 있는 겁니다. 두 분이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이제 이슈를 던지는 게 어떤 효과로 이어질지 이거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잘 안 된다. 예, 메시지 관리도 안 되고 좀 발언 관리도 안 되고 뭐 여러 가지로 지금 뒤죽박죽인 상황인 것 같아 보인다. 뭐 이렇게 좀 심하게 말하고 저는 아주 짧게만 덧붙이면 예, 그러지 않아도 들으려고 그랬어요. 정책 마무리 겸해서 정책을 말씀해 좀 주십시오.
차별하고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모든 국민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년과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MZ 세대와 여성이 이번 대선을 좌우한다. 그러면 여성들이 정말 눈길이 확 쏠릴 수밖에 없는 그런 정책. 네. 청년들이 저건 그래도 실현되든 안 되든 깊은 고민에서 우러나왔구나. 사실 그런 의견, 그런 비전, 그런 공약을 내놓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말씀 듣다 보니까 혁신가는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것과 동시에 가장 작게 생각할 줄도 알아요. 생각나네요. 역시 명언 제조기입니다. 명언 제조기입니다. 네. 이러니 김성환 그러지. 그렇죠. 네, 발끝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청취자분 의견이 있어서요. 자, 1065님. 대선 전국은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한 치 앞도 가늠하기 힘듭니다. 여야 후보 모두 각종 의혹과 혐의들, 안철수 후보의 행보 등등 유불리는 시시각각 변화할 것으로 보여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 고민이 깊어지네요.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지금 딱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네, 고민이 깊어지면 시사받아죠. 시사회를 들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외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아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쁜 당신을 위해 준비된 밤 시사야. 시사평론가 김성환과 함께합니다. 중국발 요소수 품귀 현상이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소수 대란이 장기화하면 택배나 화물차뿐만 아니라 국민 생명과 직결된 소방차, 구급차의 운행까지 중단될 수 있다. 이런 우려마저 나오는데요. 오늘 청와대가 요소수 대책 관련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는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할지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덕대 자동차학과 이호공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품귀 사태를 겪고 있는 요소수가 뭔지 설명을 좀 쉽게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요소수 하면 이제 최근에 자동차는 환경에 대한 이슈가 가장 크거든요. 그중에 이제 경유 차량의 경우 질소 산화물에 대한 규제가 매우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는데 이제 질소 산화물이 1급 발암물질이거든요. 네. 결국 이제 질소 산화물을 줄이기 위해서 SCR이라는 선택적 환원 촉매제가 이제 배출가스 쪽에 달려 있는데요. 네. 여기에 요소수가 가열에 의해서 증발하면서 암모니아 기체로 바뀌고 촉매제로 작용해서 질소산화물을 물과 질소로 분해해서 매연을 상당히 줄이는 아주 획기적인 기능을 하거든요. 네네. 결국 이런 요소수는 배출가스의 질소산화물 과다 배출을 막기 위해서 법으로 강력히 규제돼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분무해주고 살포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요소수가 없을 경우에는 현재 대부분 절반 정도의 화물 차량들이 일단은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하게 되고 운행이 어려운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화물차의 절반 정도나 돼요? 예, 화물차 절반이 넘을 겁니다. 보통 우리가 화물차의 그 수명을 한 10년 정도라고 보통 이제 어바웃 잡고요. 네. 이 유로 6라는 환경 기준이 최대한 강화되는 최근의 기준에 맞춰서 대부분이 이제 SCR이나 이게 달렸거든요. 네. 그게 2015년부터거든요. 결국 2015년부터 한 6년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매년 동일한 비율로 차량들이 이렇게 판매되고 뭐 폐차 처분되고 한다라고 보면 약 50% 이상, 최대 60% 가까운 차량들이 이 대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상황이 생각보다 좀 심각한데요. 지금 네네. 그 요소수가 저희 뭐 청취자분도 어제 문자를 주시기도 하셨는데 주유소 가서 요소수를 같이 넣곤 했는데 요소수를 지금 안 팔아가지고 파는 곳을 찾아다니고 있다 하시더라고요. 이 요소수를 넣지 않으면 지금 이제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시동이 아예 안 걸리는 겁니까? 원래는 이제 기술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물론 2015년 유로 6 이전에도 일부 고급 차량 중에서 배출가스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SCR이라는 요소수 사용하는 장치를 달았던 차량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예를 들면 요소수가 부족하게 되면 경고등 정도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지속적으로 운행이 되면은 출력 제한을 통해서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을 조금 줄였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유로 6 기준으로 넘어오면서 2015년부터는 그 기준이 너무 강화되다 보니까 결국은 SCR을 가동을 안 하거나 구동을 못할 경우에는 배출가스 환경 기준을 못 맞춰요. 그러다 보니까 운행 중에 요소수가 떨어졌다 이런 경고등이 들어올 경우에는 시동이 계속 걸려 있겠죠. 중간에 네. 시동이 꺼지면 상당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그다음에 시동을 껐다가 다시 켜려고 하면은
결국 요소수가 없으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소프트웨어적으로 락을 걸어놨기 때문에 결국 운행이 안 된다 이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요소수 네. 운행 거리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 요소수 한 번 넣으면 뭐 짧게는 한 뭐 6,000km, 한 10,000km, 그리고 길게는 한 20,000km까지도 운행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네네. 화물차는 거리가 굉장히 짧다면서요. 한 번 10리터짜리 넣어도. 화물차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때 이제 노말하게 와서 20리터를 다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뭐 대전에서 부산 아니면 대전에서 서울 정도 갈 때도 10리터가량 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일주일에도 한두 번 이상씩 넣어줘야 되니까 일반 승용차나 SUV에 비해서는 상당히 상황이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동차 필수 품목이라고 할 수 있는 요소수가 왜 품귀 현상을 빚게 된 겁니까? 일단은 이제 요소라는 게 석탄이나 천연가스에서 추출해서 생산하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 중국이 호주하고 석탄 뭐 수입 문제를 놓고 갈등을 좀 빚었지 않습니까? 네. 결국 중국이 자국 내 석탄이 부족해지자 사실상 요소 수출을 아예 중단을 해서 법으로 막아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가격 경쟁력 때문에 중국의 의존도가 좀 높았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현재 이런 상황이 맞이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요소수는 전량 지금 수입에 의존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 중국 같은 경우 전 세계 최대 요소 생산국이자 수출국인데 매년 약 500만 톤을 생산을 하거든요. 전 세계 시장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네. 올해 9월까지 누적 수출량만 봐도 절반 정도인 47.5%가 인도에 판매됐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14%인 56만 4천 톤이 한국으로 수출이 됐거든요. 결국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는 요소수 전량을 중국에 의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산업용 요소의 97.6%를 중국으로부터 들여오고 있거든요. 네. 결국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품귀 현상이 빚어진 것이고 우리나라 생산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국내에서도 요소를 생산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석탄이나 천연가스가 아주 많이 나는 중국, 러시아 등 산지 국가들과 비교해서 가격 경쟁력이 상당히 떨어지게 되니까 요소 생산 업체들이 2013년 전후로 모두 없어졌거든요. 뭐 한국 비료 같은 경우도 생산 적자 끝에 2011년 생산을 중단했고요. 네. 이런 부분들이 현재 위기를 제초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화학 강국이잖아요. 생산하려고 네네. 맘먹으면은 좀 빨리 생산할 수는 없는 겁니까? 기술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생산 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뭐 1, 2주 만에 뚝딱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기업체들 입장에서 보면 또 이제 장기적인 면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결국 중국의 수출 중단으로 유발됐잖아요. 네. 그런데 생산 시설을 확대하고 비용을 들여가지고 요소를 생산을 했을 때 내년 2월이나 빠르면은 12월 말쯤에 중국이 수출 재개를 하는 순간 가격 경쟁력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국산 제품이 비싸니까 소비자들한테 외면을 당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요소가 이번에 전국적인 물류 대란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러면 전략 품목으로 이거는 정부에서 관리를 좀 하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이든지 정부 보조금을 통해서라도 일정량 정도는 최소 물량은 국산화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뭐 가격 경쟁력 때문에 원래 우리가 생산을 하다가 그냥 중국의 전량 거의 그 수입에 의존해 왔다고 하면 네. 디젤 차에는 지금 요소수가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그럼 좀 정부가 네네. 미리 비축을 좀 해두거나 이런 대비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실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이나 이제 저처럼 자동차 쪽에 있는 사람들은 2015년 이후부터 여러 번 경고의 목소리를 냈고 좀 우려를 했었거든요. 물론 아주 긴급 차량 같은 소방차 같은 경우는 최대 6개월 정도의 물량이 비축돼 있습니다만 그래요? 소방차라는 게 어떻게 보면 출동 횟수가 많지 않거든요. 네. 하루에 몇백 킬로씩 뛰는 게 절대 아니고 이제 기본적인 점검 위에는 출동량이 적다 보니까 6개월 분량이라고 해도 양이 많지는 않고요. 네. 그 양을 나눠 쓴다라고 해도 전체 화물차 대비 뭐 수량이 워낙 적다 보니까 어떤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위급하게 상황하는 어떤 이런 긴급 재난 차량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있지 않을 텐데 그것보다 우리나라는 뭐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고 결국은 물류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해소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 또 한 가지 가장 큰 문제는 네. 최근에 제가 알기로도 실제 국내에 있는 양만 해도 한 달 짧게는 길게는 2월 달까지 3개월 정도의 비축량은 전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예. 최근에 이렇게 갑자기 물량이 모자라는 걸 보면은 요소수에 대한 가격 상승 거기에 대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내전 매석하는 분위기도 좀 있거든요. 네네. 결국 이런 분위기들이 위기를 계속 재촉하고 있고 자초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좀 정부가 강력히 단속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네. 김부겸 국무총리가 중동 국가와 몇몇 국가의 수입 다변화를 찾아보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네네. 좀 중국 말고 수입할 만한 곳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뭐 요르단이나 중국 국가들도 있고 일본이나 러시아 등에서도 충분히 수입할 수 있는 라인은 있거든요. 물론 지금보다 가격은 올라가겠지만 워낙 중요한 포인트니까요. 그런데 일단은 이런 위기 상황이 오기 전에 실제 이런 부분은 관련 부처에서 준비를 좀 했어야 된다. 이게 가장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네. 이미 발등에 불이 떨어진 다음에 여러 나라에다가 우리가 어떤 요청을 했을 때 과연 정상적인 가격이나 정상적인 조건으로 물건을 구매할 수 있을지도 상당히 우려되는 포인트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우리도 내놓을 게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결국 이거는 이제 그 외교적인 노력과 외교적인 파워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고요. 예. 그 몇몇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물류 대란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동참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라고 하면 결국 외교력의 싸움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경유 차량 같은 경우 요소수가 없으면 시동이 안 걸리는 거잖아요. 일종의 네네. 프로그램적인 어떤 그런 거를 해놓은 거 아닌가 싶은데 그렇게 락이 걸려 있는 거를 그냥 풀어주면 안 네. 됩니까? 가능은 합니다. 기술적으로는 너무 어려운 일이 아닌데요. 예. 다만 이제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사회적인 우리 공감대가 형성돼야 된다. 이게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배출가스가 지금보다 수십 배 이상 과도하게 나올 수 있고 환경 기준을 분명히 어기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서로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돼서 요소수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는 환경 문제를 일단 좀 접자 이런 어떤 동의가 구해졌다 하더라도 이제 추가적인 문제가 뭐냐면 요소수를 무조건 사용하지 않고 SCR을 무력화시킬 경우에는요 노즐이 지속적으로 열에 노출되면서 변형이나 고장의 원인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 프로그램을 업데이트라든지 소프트웨어를 바꿔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화물 트럭이 전국에 200만 대가 넘는데 그 차량들을 차종별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그 프로그램을 갖다가 서비스 센터나 협력업체에다 넘기고 그걸 가지고 소프트웨어 이슈를 업데이트하는 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비용, 기간 이런 부분들도 당장 결심을 하고 정책적으로 추진한다고 해도 하루 이틀에 될 일은 아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부분이죠. 저희 청취자 0919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요소수 안 네. 넣고 물로만 대체하면 어떤지 좀 질문을 해달라고 하셨거든요. 예, 실제 그렇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는 자동차가 바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소수가 아닌 맹물만 집어넣으면 요소수 탱크는 가득 차 있는 걸로 착각을 하기 때문에 네. 일단은 차량이 운행이 될 것 같은데 결국 요소수가 분사되면서 질소산화물을 질소하고 물로 이렇게 좀 환경 개선 쪽으로 바꿔주지 않는 한 질소산화물이나 PM 결국은 매연이 과다하게 나오겠죠, 뒤로. 네. 근데 거기에 대한 센서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뭔가 잘못됐다. 요소수가 어디가 새든지 부족하든지 뭔가 잘못됐다라고 계속 이슈에서 워닝을 보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워닝을 잠재울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 개발해서 업데이트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네. 실제 물만 집어넣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 뭐 요소비료, 질소비료 얘기도 하잖아요. 비료 네네. 생산만 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걸 산업용을 지금 전환할 수는 없는 겁니까? 산업용을 전환하는 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순도나 이런 정밀도 문제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품질 문제죠. 왜냐하면 이게 고가의 정밀한 장비에 사용하다 보니까 요소수의 법적 품질 규제라는 게 있는데 철이나 구리 등의 불순물 금속이온의 총량은 3.8 ppm 미만이어야 되고 네. 이런 어떤 기준들이 있는데 이것을 초과하는 어떤 순도가 좀 떨어지고 불순물이 많은 요소를 산업용으로 쓰게 된다라고 하면 결국 SCR의 고장 원인이 될 수 있고 향후에 AS 비용이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이런 부분까지 좀 우울한 부분이죠. 예, 그런 부분이 고민되고 있습니다. 긴급한 대책들은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많은 비용 발생이나 이런 것들을 나올 수도 있다. 지금 정부로서는 정부가 좀 수입을 빨리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덕대 자동차학과 이호균 교수였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